민간경비론 6주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일본의 민간경비입니다. 일본에서 현대 이전의 민간경비는 헤이안 시대에 출현한 무사 계급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는 평안 시대로 한자로 하면은 평안으로 씁니다. 평평할 편자, 편안할 안자. 그런데 서기로 보면 794년에서 1185년이니까 우리 나라로 하면은 통일신라 고려 초기 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년간의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무사 계급이 출현했다는 것이죠. 헤이안 시대 초기에 9세기 중엽부터 800 몇 년 정도, 850년 정도 되는 서기로 보면은 후지와라 일족이 정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이 정부의 권력을 장악하고 다른 시족들을 제거하죠. 그리고 천황의 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정치 실권을 잡고 이른바 섭정 정치를 합니다. 섭정이라는 것이 왕을 대신해서 하는 정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 기강이 흐트러지고 지방 정치가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폭행이 일어나고 도적들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사병들을 무장시켜서 경비와 순찰을 하도록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무사 계급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후지와라 일족의 권한이 강하게 작동되니까 일종의 자기가 생존하기 어려운 귀족들은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무사들을 모아서 무사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무사라는 것이 개인적인 사병이죠. 사병의 무력 집단이기 때문에 민간경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카마쿠라 시대가 되면서 서기로 보자면은 1192년, 1333년 시대인데요. 고려한 후기 정도 되겠네요. 이때 사무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력 집단의 구성원인데 모실시, 받들시 이런 한자로서 시자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는 상전 곁에 대기하며 모시는
경호 및 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은 이 무사단에게 검비위사라는 직무를 줍니다. 일본어로 표시하면 게비시라고 하고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검거하는 관리 정도가 됩니다. 이런 직책을 무사단에게 주어서 치안을 유지했던 것이죠. 이런 무사단들은 개인적으로는 고용된 입장이지만은 이런 지방관이 주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사적인 영역에 자기 상전을 모시는 임무,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덕천막부라고 하는 도쿠가와 시대에는 장병위라고 하는 경비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 경비업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부유한 상인들이 자기 집을 경비하거나 기중품을 운반하는 업무 등에 이런 경비원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2차 대전 전에 청원순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전투기 군함 등 군수 시설을 경비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돈을 예산을 전쟁 수행에 투입하기 때문에 경비에 투입할 예산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군수 시설의 시설주에게 경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경비를 맡겼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탄생입니다. 일본에는 1962년에 일본 경비보장 주식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일본 제1의 민간경비업체인 세콤의 전신입니다.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스웨덴의 경비회사와 제휴해서 전문적인 민간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민간경비의 역사가 짧은 것은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일본에서 물가 안전은 아주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또 일본 산업계에서는 자체 경비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력의 상주 파견을 요청하는 이런 청원순사 제도는 일본에서 효율적인 경비 시스템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만 해도 총원순사 제도와 일본 자체 경비만 해도 어느 정도 경비하는데 충분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964년에 동경올림픽 일어나고 동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선수촌 경비 활동을 민간경비가 하게 되고 1970년 오사카 만국 박람회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시설관리, 질서 유지를 민간경비가 담당하면서 민간경비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본 민간경비의 성장과 경비업법의 제정입니다. 일본 민간경비는 1972년에 경비업체 수 780, 경비업자 수가 한 780개 정도, 경비업자 수가 780명이니까 업체 수가 780개 정도, 경비원 수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4만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민간경비 산업의 이면에는 여러 부작용도 생겨났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민간경비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경비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던 것이죠. 경비원들이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길에서 우연히 습득한 물건을 경찰로 오인해서 경비원에게 신고하였는데 이를 횡령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경비원의 제복이 경찰 제복과 유사한 점을 악용하여서 교통경찰을 가장해 교통위반자로부터 벌금을 사치하려 한 사건도 있었고, 또 백화점에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기금속을 절취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민간경비원이 노동쟁이와 시민운동에 경찰 기동대와 유사한 복장을 하고 출동하는 등의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경비업법입니다. 1972년에 제정된 경비업법은 경찰 업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결격 사유와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공안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있었고, 경비업자 및 경비원이 경비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을 정하였고, 경비원의 교육과 필요한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업체는 경찰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서 좀 시장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비 확대와 기기경비의 발전입니다. 일본에서 경비업법이 제정 이후 10년 동안 공항경비라든가 원자력시설 경비 등 활동 영역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 업무의 기계화가 점차로 진행되었던 것이죠. 야간이나 휴일에 무인 건물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전자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기계경비가 필요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기계경비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조직폭력단이 조직폭력단 관계자가 경비업을 하는 일도 발생했던 것이죠. 또한 경비원의 범죄행위들이 속출해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경비업법을 개정하는데 기존의 경비업법보다 많이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경비업자의 요건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이때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 기계경비 업무 관리자 제도를 신설해서 경비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경비에 대한 규정들을 신설하는 등의 경비업을 대폭 개정합니다. 이렇게 된 경비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1980년째 한국으로 진출하게 되고 1988년에는 중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1990년대 전후의 일본의 민간경비의 동향입니다. 먼저 상주경비에서 기계경비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기계경비가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적이라는 거죠. 비용이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기계경비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빌딩이나 회사, 백화점, 판매시설, 관공서 등에서 기계경비를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로 증가했던 것이죠. 그리고 과점화와 양극분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세콘과 종합경비부장 두 개의 거대 기업이 일본의 기계경비 시설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큰 곳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영세 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비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경비택시, 도시안전시스템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경비택시는 민간경비업체가 택시회사와 연계한 것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화재, 강도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목걸이나 팔찌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배차센터에서 빈 택시의 구원을 지시합니다. 빈 택시가 없을 경우 비치된 전용 차량이 배치되도록 한 것이죠. 경보 발신 후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택시 사업자가 행하는 구조 사업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서 택시 회사가 본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경비 택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용 차량을 배치하고 관제국가 대기술을 확보하고 지도교육 책임자 등의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는지를 지도 감독하도록 관리하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도시안전 시스템은 공동주택 등에서 각종 경보 센서를 통해서 화재, 가스,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또 경비와 순찰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 대형 아파트, 타워팰리스로 대표되는 대형 아파트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공동주택이나 커다란 아파트에는 이런 안전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민간조사 제도의 합법화입니다.
일본에서는 2006년도에 탐정업법이라고 하는 탐정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됩니다. 시행은 1년 뒤인 2007년도에 시행되게 됩니다. 이 이전에는 사립탐정, 민간조사원 제도에 대한 허가가 없었던 거죠. 면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흥신소나 조사업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업종의 난립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반 서비스 업종의 하나로 취급해서 자유롭게 설립하였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민간 조사 관련 업체와 관련 학원이 난립하기도 하였었고요. 당시에 민간 조사원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한두 건만 의뢰하면은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탐정업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신고제를 하지만 의무적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탐정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업무의 적정화, 계약의 적정화, 신고제, 결격사유, 교육 및 감독,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적정화라는 것은 기본 원칙의 명확한 규정으로 불법행위의 금지, 비밀, 엄수, 의무 규정을 명확한 것이고요. 계약의 적정화라는 것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조사 결과 취급 방법 규정의 명확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라는 것은 효과적인 단속과 규제를 위한 신고제입니다. 한자로 보면 개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식 용어죠. 이거는 의무적 좀 신고제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이 됩니다.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죠. 또 결격사유로는 폭력단원 등이 탐정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요. 교육 및 감독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필요한 벌칙을 제정하여서 탐정업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